2021년도 하반기 기출보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입니다. 1번 디지털 이미지는 사용자가 가장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객체이다. 점점점의 내용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어요. 기억은 일단은 기억이 있는 곳이 어디냐 다양한 여기 있네요. 줄이 빠져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다양한 접근이 일어나겠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사용자가 가장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객체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는 화소에 의해 정보가 표현되는데 m/n개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m과 n은 가로와 세로의 화소수를 의미하며 m/n을 한 값을 해상도라고 한다. 무선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는 그 사용 목적이나 제조 방식, 가격 등 요인에 의해 각각의 화면 표시 장치들이 서로 다른 해상도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자, 오케이. 됐어요. 발생했다. 텔레비전용, 영화용, 모바일 기기용 등 표준적인 화면 표시 장치를 맞추어 각기 독립적인 이미지 소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소스를 다양한 화면 표시 장치에 맞도록 적절히 변환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기기, 표시 장치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환 기술을 이미지 리타겟팅이라고 한다. 이는 A/B 이미지를 C/D 화면에 맞추기 위해 해상도와 화면의 비율을 조절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 등으로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에서 입력 이미지에 있는 콘텐츠 중 주요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리타겟팅 처리 후에도 원래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왜곡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주어진 화면에 맞게 이미지를 변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리타겟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지의 주요한 컨텐츠 및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과 분석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 해상도를 조절하느냐가 주요 연구 방향이다 그랬는데, 자, 리타겟팅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광고 사진에서 화면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는 컨텐츠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화면을 재구성하는 방법. 자, 이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살리면서예요. 특징, 중요 부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네, 아닙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풍경 사진에서 전체 풍경에 대한 구도를 추출하고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건 맞죠? 3번 인물 사진에서 얼굴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주요 부분을 왜곡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죠? 리타겟팅 중에는 일부 잘라낼 수도 있고 해상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3번. 3번 됐고. 4번에는 정물 사진에서 대상물의 영역을 그대로 두고 배경 영역에 대해서는 왜곡을 최소화해서 이미지를 축소한다. 5번. 상품 사진에서 상품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은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란 크게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뜻한다. 하지만 각국 경제 발전 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 및 활용되고 접근 전략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접근 전략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스페인의 경우 예시를 드는 거죠. 2013년 초부터 노후된 바르셀로나 도시 중심지 본 지구를 개발하면서
곳곳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시범 운영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 곳곳이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LED 조명을 광범위하게 설치한 것이다. 예시를 더 한 번 든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또 그 안에서 뭘 했는지. 이 스마트 가로등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여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바르셀로나는 원격 관계 제어를 설치해 분수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빌딩을 스마트화해 에너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 주차 공간에 차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한 스마트 주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됐죠? 더 있습니다. 됐죠? 반복됐네요. 여기에요. 또 항저우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월렛 등에 적용하여 페이퍼리스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뭐라는 거예요? 항저우로 간 거죠. 항저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 항저우의 택시의 98%, 편의점의 95% 정도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며 정부 업무, 차량, 의료 등 60여 종에 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입니다.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조성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그 다음에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전기 공유차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에서는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의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물관리 관련 신사업을 육성한다. 로봇이 주차를 하거나 물류를 나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첨단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특화 구축됐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내용 일치인데 1번 볼게요. 나라마다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되는 기능은 다를 수 있죠. 국가별로. 그죠? 경제 및 발전 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스페인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직접 인구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구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인구 밀집도라는 게 100% 정확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냥 인구 수준, 얼마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 정도 파악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 요거는 스페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 여기 있네요.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스페인의 스마트 시티는 에서는 스마트 주차 기능을 통해 대리 주차가 가능하다.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내용 일치의 경우에는 글을 한 방에 읽고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셔야 되고 이걸 계속 올라가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글을 읽다가 순간적으로 내용을 잘못 조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금 다음 글에서 로봇이 주차를 하거나 그죠?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바람에 스마트 시티, 로봇이 주차. 아, 스마트 시티에서는 로봇이 주차하는구나. 순간 급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대리 주차라는 것은 누군가가 해준다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죠. 스마트 주차가 없는 내용이에요. 주차 공간에 차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에 대한 내용이지 대리 주차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페이퍼리스, 그죠? 5번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부산보다는 세종 스마트 시티가 더 적절하다. 이것도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죠? 자, 여기 지금 세종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죠? 받을 수 있다.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추론할 수 있다. 제가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추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추론이라는 것은 내용일치의 연장선에 있다. 내용일치를 변형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라 피조사자들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후보가 2명인 경우로 한정해 생각해보자. 여론조사 방식은 설문 문항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선호도 방식.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 선호도 방식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지지자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적극적 지지자들과 소극적 지지자들은 모두 지지 의사를 답한다. 다른 한 방식은 지지도 방식으로 내일 혹은 오늘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라고 묻는다.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두 경쟁 후보를 놓고 두 물음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어느 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소극적 지지자들이다. 이들 특정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도를 질문할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지 여부를 질문할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무응답을 선택한다. 따라서 지지도 방식은 적극적 지지자만 지지자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한다. 그래서 하나는 선호도 방식과 그 다음에 지지도 방식 2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호도 방식은 뭐예요? 적극적과 소극적을 모두 지지자로 잡는 것이고 지지도 방식은 소극적 지지자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사람 없다. 무응답으로 하기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 지지자만 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도 방식과 선호도 방식은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구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A 후보가 B 후보보다 적극적 지지자 수가 많고 소극적 지지자 수는 적대요. A 후보가. 그러면 지지도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할 때 A 후보가 B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 지금 애초에 지지도 방식은 적극적 지지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니은 A 후보가 B 후보보다 적극적 지지자의 수가 적고 소극적 지지자의 수가 많을 경우 선호도 방식을 사용할 때 A 후보가 B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알 수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적극적 지지자가 적고 소극적 지지자는 많다 이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면 적극적 지지자는 10,000명이 적고 소극적 지지자는 20,000명이 많다. 이랬으면은 산출할 수 있어요. 소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지지자 가지고 선호도 방식을 하게 되면은 적극과 소극이 모두 포함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10,000명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수가 얼마큼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소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A 후보가 B 후보보다 적극적 지지자와 소극적 지지자 수가 각각 더 많아요. 그러면 선호도 방식에 비해 지지도 방식에서 A 후보와 B 후보 사이에 지지자 수의 격차가 더 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얼만큼 많은지가 명확해야 돼요. 얼만큼 많은지가.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귿도 알 수 없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알 수 없으니까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서 1번을 보시면 다음은 S국의 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록 노인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노인, 등록 노인과 그 다음에 지역이 I까지 총 9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죠? 9군데. 그럼 보통 이런 자료에서는 각각 항목에 대해서 누가 더 많다, 적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유치하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A당 B걸로 많이 물어봐요. 복지종합지원센터당 노인복지관, 복지종합지원센터당 자원봉사자 수, 등록 노인, 자원봉사자 수 대비 등록 노인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A당 B걸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전국이 있다. 비중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아무리 봐도 얘네들의 합이 69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부터 I까지가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 있다. 제가 앞에서 몇 번 강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합이 꼭 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기억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A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이상이다. 25%. 4분의 1이죠? 4분의 1보다는 큽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아, 여기네요. 4분의 1보다 크죠? 그죠? 4,400분의 1,100이 4분의 1인데 4,400보다 작고 1,100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32,000하고 8,000 이게 4분의 1이에요. 32,000보다 작고 8,000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부터 I 지역 중 복지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노인복지관 수가 있습니다. A당 B.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러면 이게 100개소가 넘는다는 얘기는 10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라고 했을 때 이하인 지역. 죄송합니다. 이하였네요. 이하. 이하니까 100배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A. 안 되죠? 이거 넘고 넘죠? 그죠? 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 I입니다. D는 아니죠. D는 왜죠? D는 왜 있죠? 여기? 없습니다. 안 되고. D은 A부터 I 지역 중 복지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자원봉사자가 이거죠. 그죠? 이게 가장 많은 지역과 복지종합지원센터당 1개소당 등록 노인수가 가장 많은 이 두 개가 동일하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잡고 가장 많은 거 찾아보고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A 400배. 아, 물론 400배 좀 넘죠. 대략적으로 400배. 400배 넘죠. 970배. 현재까지 1등. 자, 970보다 작죠? 1188배. 현재 1등.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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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종합지원센터당 자원봉사자 수는 2가 1등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지 말고 얘가 1등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59,000배. 그럼 나머지 중에 59,000배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맞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딕은 맞습니다. 그 답은 일단 나왔어요. 2번.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1개소당 자원봉사자 수가 H지역이 C지역보다 많다. 노인복지관과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C하고 H를 비교했죠? C. H. 자, 이건 7배가 넘어요? 7배가 안 되고. C가 더 크죠? 근데 H가 많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다. 그래서 A당 B꼴. 이런 구조는 A, B당 B꼴이 많으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 뭐 뻔하죠.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S4의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10개의 직무 역량 중요도의 산업 분야별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신입사원의 직무 역량 중요도 단위 점 의사소통부터 직업 윤리까지 총 10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소재, 게임, 미디어, 식품 됐습니다. 중요도 만점은 5점이고 이게 뭐 사실 이 자료에서 특징이 없거든요. 이걸로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신소재 산업 분야에서 중요도 상위 2개 직무 역량은 문제 수리 신소재인가요? 신소재에서 상위 2개면 상위 2개. 그러니까 찾으라는 얘기죠. 자, 4.5 1등이네요. 여기 2등이고요. 수리 문제 얘기야. 맞습니다. 산업 분야별 직무 역량의 중요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미디어다. 그럼 미디어가 기준이 돼야 돼요. 445. 자, 여기가 1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8868. 여기가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 일단 구하지 마시고, 다음, 딴 것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0.91이에요. 0.91.
그죠? 0.91. 그럼 이걸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에서는 0.91이 넘어가느냐. 이게 제일 작아요. 없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제일 작아요. 자, 보시게 되면 4.66이 있는데 4.66은 얘네들의 차이가 0.91은 안 돼요. 그죠? 91이면 69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고. 자, 여기서는 가장 큰 게 4.5. 가장 작은 것은 3.91, 3.88이네요.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자. 미디어가 맞습니다. 다음 디귿. 각 산업 분야에서 중요도가 가진 낮은 직무 역량은 조직 이해 능력이다. 자, 여기서 꼴등. 여기서는 꼴등이 아니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리을. 4개 분야, 산업 분야 직무 역량 중요도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직무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1등이냐 이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1등이다. 이게 사실 밑밥을 좀 깐 건데 여기서는 얘가 1등이 맞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1등인가요? 4.66. 그죠? 여기서는 4.45보다 큰 게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여기 4.5. 4.5.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비벼보려면은 값이 비슷한 거여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예요? 얘가 1,4가 높죠. 1,4. 여기서는 1,4가 작아요. 여기서는 얼마가 작아요? 1,4가 작아요. 여기서는 1,1이 커요. 이렇게 되면 직업윤리가 더 큰 거죠. 직업윤리. 맞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이거 더 하지 마시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갈게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인 다음은 A발전회사의 연도별 발전량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A발전회사의 연도별 발전량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현황이고 19부터 21년까지 발전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공급 의무율, 자체 공급량, 인진성 구입량이 있는데 이행량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죠?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왜?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된다. 공급 의무율은 발전량분의 공급 의무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급 의무량이 없죠. 그러면 공급 의무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얘가 궁금하면 공급 의무율하고 발전량을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럼 공급 의무량이 나옵니다. 나누기 100까지 해야 되죠, 물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거는 공급 의무량과 이행량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기억, 바로 물어봤네요. 공급 의무량. 근데 이거는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죠. 둘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는 100으로 나눠야 되지만. 자, 커졌죠. 그죠? 이거는 10만이 넘잖아요. 자, 커졌죠,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2021년에 자체 공급량의 2019년 대비 증가율 그랬습니다. 증가율은 인증서 구입량의 증가율보다 적다. 요거는 11배가 좀 안 돼요. 11배가. 근데 이거는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적다. 맞죠? 다음 디귿. 디귿은 사실 좀 코미디인데 공급 의무량과 코미디는 아니구나. 어렵네요. 공급 의무량과 이행량의 차이는 매년 증가한다. 보세요. 일단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상태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되거든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거나 까다롭거나. 근데 여기서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은 곱하고 100으로 나누고 곱하고 100으로 나누고 곱하고 100으로 나눈 다음에 둘의 합을 빼면 돼요. 까다롭다까지는 아니지만 귀찮은 거죠. 방법이 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해보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행량에서 자체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
매년 감소한다. 이건 내 상대비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둘의 합을 구하면 90, 450, 850이에요. 합 구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근데 애초에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거를 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냥 배수로. 왜냐면 이렇게가 크면 이렇게도 커야 돼요. 여기가 지금 5배예요. 5배가 넘죠? 5배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체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어요, 이미.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다.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창의 수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올해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올해 순이익은 얼마냐? 순이익은 매출액에다 원가를 빼는 겁니다. 작년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이 100% 증가, 2배가 됐다는 얘기고 올해의 원가는 작년의 원가보다 1천만 원 감소했고 올해 매출액은 2억 9천만 원이다. 올해 매출액은. 됐죠? 그 다음에 작년 원가는 작년 순이익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작년, 올해, 원가, 순이익. 요 둘을 합친 게 뭐예요? 요 둘을 합친 게 순이익과 원가 합친 게 매출액이에요. 이렇게 합친 게 매출액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 원가는 작년 순이익과 같다. 몰라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가보면은 작년 순이익보다 올해 순이익은 100% 증가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원가는 작년의 원가보다 1천만 원 감소. 올해 매출액은 2억 9천만 원이다. 다 나왔잖아요. 그럼 둘이 더하면 3x 마이너스 1천만. 3x가 3억, x는 1억이에요. 1억. 올해 순이익이 얼마냐? 2억이죠. 답은 1번이다.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간단한 1차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 S사의 체육대회에서 올해 운영을 위한 임원진. 얘는 조금 까다로워요. 얘는 운영위원장 1명, 운영위원회 2명을 새롭게 선출하고자 한다. 추천받은 인원은 20명이고 임원진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이상씩 선출돼야 한다. 추천 인원의 남녀 상대비가 6대 4일 때 올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이 문제에서 남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여자는 8명이에요. 8명. 이게 6대 4인 거죠. 합이 20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 여자 1명이야. 3명 뽑아야 되는데 남자, 여자 1명 이상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하나, 여자 둘일 수도 있고. 됐죠? 근데 보통 이상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여사건을 많이 쓰기는 해요. 여사건이라는 게 뭐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만 뽑는 경우, 3명 다 여자인 경우, 3명 다 남자인 경우. 근데 애초에 남자 둘, 여자 하나나, 남자 하나, 여자 둘이나 이렇게 구하는 거나 아니면은 전체에서 남자만, 여자만 하는 경우를 빼는 거나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관성적으로 이상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여사건으로 가는 것 뿐이지 특별히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자, 어찌됐건 간에 20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예요? 3명을 뽑아요. 맞죠? 20명 중에 3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남자 중에서만 뽑는 거. 여자 중에서만 뽑는 거. 요걸 빼자 그랬잖아요. 맞죠? 자,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6분의 20, 19, 18. 마이너스 6분의 12, 11, 10. 6분의 8, 7, 6. 3이죠. 3이고 57. 57에다가 20을 곱해요. 1140. 220이죠.
56이네. 276을 빼네요. 276. 1140에서 276을 뺀다. 그러면은 24, 64, 그 다음에 864가 되겠네요. 됐죠? 이게 끝이냐? 답이 없어요, 근데. 864가 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결국 3명을 뽑은 거고, 여기서 운영위원장 1명과 운영위원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장 1명만 뽑으면 나머지 2명은 운영위원인 거예요. 31. 그죠? 그래서 3을 곱하게 되면은 24, 18, 12. 259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592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5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언어 추리로 가볼게요. 언어 추리. 이 언어 추리 문제이긴 한데 이거 조건 추론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일단은 상황 제시형 같이 보이는데 한번 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축구 경기가 있다. 조별로 예선전이 진행되었으며 S조인 A부터 D국에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산 오류로 D국에 정보가 누락되었을 때 다음 중 S조 예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이 유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뭐냐? 총 승수랑 총 패수는 같아야 돼요. 총 승수랑 총 패수. 왜냐면은 이긴 팀이 있다면 동시에 진 팀도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총 승수랑 총 패수랑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승부. 1번이었을까요? 1번. 무승부. 수는 외롭지 않은 짝수. 자, 이상한 표현이죠. 이상한 표현인데 이게 무승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승부도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승부도 한 팀이 무승부다. 그럼 혼자서 무승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승부가 되려면 같이 무승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외롭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봤더니 어느 팀이 여기가 이무인 거예요. 이무.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 혼자 이무야. 짝수긴 하죠. 그러니까 무승부는 짝수다 잃어버리면 짝수니까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얘 혼자 무승부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짝수.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좀 더 덧붙이면 총 득점 요거랑 총 실점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세 개가.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보면 D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경기는 모두 다 3경기씩 해야 돼요.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근데 보세요. 3승, 패가 5패예요. 그리고 여기는 1무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승 1무가 돼야 돼요. 0패. 왜냐면 이래야 5 갖고 외롭지 않은 짝수가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승점은 여기가 7점입니다. 7점. 자, 쓸데가 없네요. 자, 7점. 여기 쓰면 안 되죠. 자, 7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득점과 실점. 여기서는 경기 수가 제한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승수랑 패수의 맥시멈이 있는데 득점이랑 실점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없어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애매하다. 애매하긴 하지만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17점입니다. 여기다 더해보면 20점이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가 x면 여기는 x-3이 돼야 돼요. 왜? 합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요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D국은 예선전에서 2번 승리했다. 맞고요. 2번 B국과 D국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그렇죠. 3번 A국은 예선전에서 1번 패배했지만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하려면 승점이 1등이에요. 1등. 3번이 답입니다. 4번 D국은 A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죠. 왜? 얘가 2승 1무인데
비긴 거는 B예요.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5번 D국의 득점은 실점보다 3점이 높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년 하반기 기출보고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